실제로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을 보면은 이제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폭이 일부 축소되었지만 오히려 호가나 가격은 올라가고 신고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규제를 하면은 규제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이 되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주는 게 맞고 그런 부분에 이제 기대 가지고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 실제로 가보면은 거래량이 줄은 만큼 매물도 많이 줄었어요. 그 상승폭이 많이 축소되었다. 거래량도 많이 줄었다. 그런데 왜 가격이 안 떨어지냐? 실제로 팔려는 사람의 매물이 더 많이 줄었고 호가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망고쌤 최윤석 작가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파트는 망고쌤 TV로 운영하고 있는 RM 부동산 연구소 최윤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이제 냉각되고 있다라는 보도랑 다르게 또 이렇게 핫한 지역이 또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망고쌤께서 보시는 지금 좀 현장의 분위기 어떠한가요? 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거래량이 감소했다, 그 다음에 심리가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현장에 실제로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을 보면은 이제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폭이 일부 축소되었지만 오히려 호가나 가격은 올라가고 신고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이 현장하고 언론 보도하고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그런 호가로도 거래가 잘 되고 있나요? 거래는 아무래도 힘들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규제를 하면은 규제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이 되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주는 게 맞고 그런 부분에 이제 기대 가지고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 실제로 가보면은 가격 거래량이 줄은 만큼 매물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매물이 많이 줄어들고 호가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지표로 보면은 상승률이 축소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상승률이 축소되었다는 이야기는 내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주 대비로 보통 상승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는 1% 올랐는데 이번 주는 지난주 1% 오른 거 대비 이제 0.5% 올랐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승률이 0.5%가 줄은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주마다 복리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 상승폭이 많이 축소되었다. 거래량도 많이 줄었다. 그런데 왜 가격이 안 떨어지냐? 실제로 팔려는 사람의 매물이 더 많이 줄었고 호가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이죠. 10월 15일에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서울과 수도권에 좀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크게 이제 세 군데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이제 규제 지역이 전방위적으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서울 25개 구하고 경기도 12개까지 지정이 되었는데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많이 다른데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규제 지역, 강남 4구죠. 강남 4구하고 그 외 지역,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 뭐 이렇게 그다음에 그게 두 번째 그룹이고 마지막 그룹은 그 외 비규제 지역.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번 그룹이 이제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거래 비중이 늘었고 거래량이 늘었어요. 기존에 이제 규제를 이미 다 3중 규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3중 규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신규로 지정된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얼음 상태죠. 얼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시는 분도 처음이고 중개사분도 처음이고 공무원도 처음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규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거고 파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 이제 공인중개사분들께서 가이드를 해주시는데 이 공인중개사분들도 이 토지거래 허가가 처음인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도 처음이고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도 처음이기 때문에 가이드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막상 이제 거래를 해가지고 물어 거래를 해서 이제 그 구청에다가 토지거래 허가를 넣어야 되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넣는데 담당자가 한 명이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 하면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처음인 거죠. 그래가지고 혼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은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남 4구 외에는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실제로 많이 줄었고 통계상으로는 더 많이 줄게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 외 지역이 문제인데
그 대표적으로 비규제 지역 중에 뭐 이렇게 비규제 지역 중에 일부 지역들은 상승폭이 오히려 규제하고 나서 더 올라가는 풍선 효과가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 지역 있잖아요.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이제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규제 지역에 이제 붙어 있는 인접해 있는 연접해 있는 곳은 상승폭이 커졌고 그 멀리 떨어진 곳은 이제 가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규제 이후에 오히려 좀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지역들, 풍선 지역,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면 좀 어느 지역들이 있을까요? 일단 재밌는 거는 풍선 효과랑 역풍선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풍선 효과 지역은 이제 구리 그리고 안양에도 만안구 있잖아요. 네. 만안구, 기흥구 요런 지역들이 풍선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다. 지표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더 커지는 거죠. 네. 서울하고 반대로. 그다음에 역풍선 효과는 뭐냐면 규제가 전체적으로 다 퍼지니까 오히려 기존의 규제 지역이었던 곳 중에 강남 4구 있잖아요. 네. 규제에 익숙한 지역. 이곳은 오히려 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풍선 효과가 나타난 지역들은 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거래량이 늘고 줄고도 중요하지만 신고가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되는데 기존 가격보다 올라서 거래가 되느냐 내려서 거래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기존 가격보다 이제 올라서 거래가 되는 거죠. 우리 동네에 안 나오던 신고가가 나온다. 네. 그리고 안 되던 곳이 거래가 된다. 이런 거죠. 이게 구리라든지 만안구 특히 이제 특정 단지 위주로 많이 나는데 그런 지역들은 이제 신규로 이제 규제 지역이 지정됐고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어쩌면 외부인들이나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것부터 먼저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안양 같은 경우에도 메가트리아라고 비규제 지역 중에는 대단지고 이제 선호도가 높은 그런 단지들이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구리 같은 경우에도 그 살기 좋고 신축 위주로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고 신고가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 실제로 실수요자분들이 이렇게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지금 좀 더 필요한 부분일까요? 그거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기존에 그 여러 채를 사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실거주이신 경우에는 규제가 사실 이제 대출이 한도가 줄은 거 외에는 특별히 이제 사는데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비규제 지역이 관심이 가는 게 맞지만 실거주 입장이라고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한 채 사시는 거면 뭐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상관없이 가능하면 나만의 강남을 찾는 그런 작업을 해셔야 된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서울이 통째로 묶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어떤 집을 사야 되는지 더 어려움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 집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규제로 묶였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집을 마련하실 계획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망고쌤께서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망설이게 되는데 핵심은 이제 집을 사고 팔고는 되게 중요한 일이죠. 인생의 전체 인생에서 볼 때 매우 중대한 결정이고 가장 비싼 결정이거든요. 그게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죠. 그게 제일 비싸게 지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20년 넘게 이제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있어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그동안의 경험이라든가 프레임으로 이제 아파트 시장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냥 내렸으면 좋겠어. 그냥 올랐으면 좋겠어. 자기 포지션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만 보시면 된다. 매주 나오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보시면 자기 지역들이 다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제 키포인트는 이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락이 되는 게 아니라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상승폭이라는 건 뭐냐면 상승의 가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오르고 있는데 가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다. 예를 들면 100km로 달리다가 80km로 달리는 거지 멈춰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시간이 지금 지날수록 자기의 자산이 상대적으로 깎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내 집 마련하시려고 그러고 실거주자시면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규제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인증 마크가 붙은 거잖아요. 네. 그쪽으로 구하시고 실거주 하시다 보면은 상승폭이 더 커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사실 서울 내에서도 오르지 않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이제 많은 게 이런 거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 주택 통계 기준으로 지정이 안 됐어야 되는 곳들이 많다. 6개, 7개씩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긴 한데 한번 지정을 했으니까 그걸 쉽게 돌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힌트를 주는 거죠. 힌트를.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는 이제 양극화가 없어지진 않을 거고 더 심해지겠죠. 그거를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하나도 안 올랐는데 규제됐다. 이런 지역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사를 할 계획이나 내 집 마련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능하면 지금보다는 더 상급지로 이동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주거라는 거는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5년, 10년 길게 놓고 보면은 그게 더 자산 형성에 상대적 박탈감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좀 서울에서 좀 최후의 보루처럼 살아남은 투자처가 있다면 어디라고 보시나요? 결국에는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일 비싼 데가 제일 좋겠죠. 예, 어차피 돈은 몰리는 곳만 몰리니까.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래서 제가 강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두가 강남에 살 수 없어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강남에 물리적으로 아파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파트가 25만 원 정도 있다고 보면 돼요. 강남 상구에. 25만 원 이상은 아파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의 강남을 그래서 찾아야 된다.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는 더 윗급지 또는 지금 동네에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도 좀 더 선호하는 지역 이런 식으로 나만의 강남을 찾아가지고 계속 옮기는 노력을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히말라야까지는 아니지만 예, 백록담이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 서울에서 증여가 좀 급격하게 늘었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현상이 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증여는 이제 비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증여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팔라고 하니까 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증여는 이제 그 가격이 높은 지역 인기 지역의 매물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남에 아파트가 2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유세라든지 이제 은퇴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적어서 보유세라든지 이런 게 걱정도 되고 그다음 자식들이 이제 결혼을 한다거나 이미 결혼했는데 자산 형성에 좀 도움을 주고 싶어. 그래서 세금을 내고라도 하나를 더 분리하는 게 더 이득이겠어. 왜냐하면 2채 갖고 있으면 이제 보유세가 확 늘어나니까.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보유세를 늘리는 추세잖아요. 거래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차라리 증여를 택하는 게 이제 보유세 문제라든지 자녀의 자산 증식에 도움을 많이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은 그 비싼 지역에 매물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증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규제의 틈바구니 속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인기 지역의 매물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인기 지역은 앞으로도 가격은 더 높게 오를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게 매우 단순한 거죠. 예, 매우 단순한 게 그 와인잔에다가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와인잔에를 3단으로 이렇게 와인잔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와인을 부을 때 위에서 붓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차죠? 예, 위에서부터 차죠. 이게 이렇게 된 이제 그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릇에다가 그 물을 빗살무늬 독이처럼 생긴 데 있잖아요. 물을 부으면 어디서부터 차죠? 아래에서부터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물을 유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돈을 계속 찍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파티를 하고 있고 에브리싱 랠리라 그래갖고 금마저도 오르고 있는 이런 현상이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증거잖아요. 증거. 근데
그런데 이게 유동성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물이 계속 차오른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어디서부터 차오르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르는 데도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를 잘 알면 좋다. 잘 생각해 보시면 강남도 마찬가지로 강남 3구부터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게 옆으로 퍼지면서 강남 한강벨트 쪽까지 갔고 이게 다시 이제 퍼지면서 서울 외곽 지역까지 퍼지려고 하는 이 순간에 규제가 다시 나오면서 그 풍선 효과가 오히려 오르지도 못한 곳들보다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규제 외 지역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이런 현상에다가 추가로 규제를 경험한 그 강남 4구가 거래가 더 많아지는 역풍선 효과까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에서 유동성이 커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가 승자가 될 것이냐 생각해 보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더 상급지나 좋은 데가 승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열심히 모으고 목표를 세우고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요. 뭐 집이 안 오를 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집 사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고 하면 부정적이다. 차라리 이제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걸로 난 잘하니까 그런 걸로 돈을 벌겠다 하면 상관없지만 집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고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게 더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정부의 규제로 이제 가격은 좀 상승률이 둔화가 되었는데 이 또 부동산 시장이 연말 그리고 내년 초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지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단기적인 전망 이제 6개월 정도를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규제가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627 규제는 한 2달 정도 갔죠. 근데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627 규제 대비로 보면은 이 규제 발표 이후에 상승률 하락폭이 현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는 생각보다 오래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 정도면 다시 상승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규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더 조일 수 있다. 지금만 거의 10년 가까이 연말이 되면 대출 규제 때문에 가격이 빠지는 또는 추가 규제가 나와서 가격이 이제 상승률이 축소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비슷할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그리고 또 내년이 되면 봄이 되면 슬슬 시장이 다시 회복이 되다가 뭐 빠르면 2월, 늦으면 3월이 되면 또 다시 불 붙는 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정부나 이제 여당 입장에서 정책을 이제 짜고 입법하는 입장에서는 내년에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6월 초. 그래서 이제 그걸 사전 예방 차원에서 아예 전방위적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규제를 미리 해놓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조금만 올라오면 또 규제가 나오겠죠. 하지만 큰 흐름은 11월이나 12월을 바닥으로 해서 다시 상승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매매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쏠리지 않나 이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 투자가 아파트를 대체하는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피스텔이 이제 똘똘한 한 채가 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수익률 때문에 샀죠. 임대 수익률. 월세 나가지고 노후를 편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의미로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식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도 이제 위계가 있어서 오르는 순서가 있지만 상품별로도 오르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먼저 이제 지역을 떠나서 신축부터 오를 거고 그 다음에 준신축하고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이 보통 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축이 오르고 제일 마지막에 구축까지 오르고 나면은 정부가 규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규제가 정점에 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피해서 이제 비주택으로 가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오피스텔이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지식산업센터나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오피스텔 가격 지수를 한번 통계를 봤더니 1월부터 9월까지 2025년이죠. 1월부터 9월까지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 통계가 지수가 1% 올랐어요.
이게 그 사상 최대이긴 한데 상승폭이 되게 미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사들의 하단에 보면은 어디에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걸 보면은 이렇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똘똘한 저는 이제 집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오피스텔을 먼저 사는 거는 반대다. 그래서 집도 어느 정도 돼 있고 이제 진짜 월세라도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거면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집이 없는데 이제 처음부터 오피스텔을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예, 2000년 초반에도 그랬고요. 그다음 2000년 중반에도 그랬고요. 2010년대에도 그랬어요. 예, 그 오피스텔을 인기가 있는 시기가 딱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 그게 진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할 때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전처럼 이제 여러 채를 사는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은 딱 한 채를 사야 되는 거니까 제도적으로 이렇게 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안 팔려가지고 대출이 안 나온다든가 이것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첫 주택으로 오피스텔은 비추다. 이렇게 결론 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좀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는 분들이 요즘 좀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임대 수익률도 괜찮고 장기적으로 가격도 상승하는 곳이 있긴 있어요. 입지가 좋은 곳이겠죠. 그렇죠.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장기 시계를 보면은 가격도 나름 그래도 오피스텔 중에는 많이 올랐고 네. 그 임대 수익률도 예전에 샀던 가격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쪽은 이제 주택을 먼저 마련하시고 생각해 볼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파트 규제가 심화되면서 최근에는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번 규제로 혹시 재건축 재개발에 달라진 점이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매우 심각한 일이 생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특히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학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강남 3구의 이야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은 다른 규제들도 많지만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시체말로 빡세집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두 개인데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하고 재당첨 제한인데요. 이게 단어가 너무 어렵다가 보니까 쉽게 풀이하면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은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집을 못 파는 거예요. 금지가 되는 겁니다. 매매가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지위 양도 금지고요. 그다음에 재당첨 제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로또 청약을 받으면 5년이나 10년 동안 청약 제한이 이제 박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에서 관리처분 인가라는 게 있어요. 관리처분 인가 마지막 단계인데 거의 마지막 80% 정도 지나면 8부 능선인데 그때가 되면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조합원은 당첨된 걸로 봅니다. 청약이.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재당첨 제한이 5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당첨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규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설명드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지위 양도 금지하고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콜라보가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지위 양도는 이제 못 파는 건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설립되면 이제 매도 금지예요. 입주할 때까지.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매도 금지예요. 입주할 때까지. 이게 보통 10년, 15년 걸릴 수도 있고 7, 8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냐? 내가 아파트가 있는데 재건축을 추진해요. 박수 칠 일이죠. 근데 조합이 설립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못 파는 겁니다. 한 최소 10년 정도 못 파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서울의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가 두 채가 있는 분들은 이미 익숙해요, 이게. 부동산에서도 익숙하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에다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투기과열지구가 서울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경기도 12개의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도봉구에 아파트가 하나가 있고 수원시 팔달구에 아파트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10년, 20년 전부터 사서 하나는 월세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상당히 많죠. 그런데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저는 이제 10년 전에 산 건데 그래서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가 조합이 설립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5년 내에 당첨이 한번 된 거잖아요. 재당첨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묘하게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나서 수원시 8달구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이 돼갖고 관리처분 인가가 5년 내에 나면 8달구에 있는 아파트가 청산이 되는 겁니다. 청산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 시세보다 거의 헐값에 그냥 현금 받고 조합원자의 지위가 박탈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샀던 시기 10년 전에는 이런 게 없어서 샀는데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이번에 10년 뒤에 새롭게 규제가 지정이 되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인지하고 내가 한 게 인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불측의 미래에. 그래서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 그 이후에 산 사람들한테만 적용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경과 규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언제 샀든지 상관없고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2번 나면 5년 내에 2번 나면 재산권이 박탈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예를 들어 도봉구의 아파트가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데 8달구의 아파트가 관리처분 인가가 곧 날 것 같아서 그럼 안 되겠어. 그래서 8달구 아파트를 팔면 되잖아요. 근데 지위양도 금지잖아요. 그래서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청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강남 3구에 2채, 3채 있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이게 서울 25개구랑 그다음에 경기도 12개 지역 그냥 1,300만 명이 대상이에요. 네. 1,300만 명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되시는 세대가 엄청 많을 건데 여기에 대한 스터디가 많이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상당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재산권이 날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게 경과 구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파괴효과가 국민의 재산권은 그 자본주의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건데 이게 매우 신중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 지정도 법에 보면은 최소한으로 지정하게 돼 있어요. 판단하에 뭐 8개 구 같은 경우에는 지정 요건 안 됐는데 지정했다 이런 이슈까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설익은 정책이 아닌가.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년이 가면 아마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게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이 청산당하는 거니까 굉장히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부분을 좀 공부해야 된다라는 좀 알림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의외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네, 저도 예. 처음 들었어요. 예, 이게 되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또 보유세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좀 전망도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제도상에서는 집 채수를 줄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가액이라 하더라도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 중과를 맞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도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취득세 모두 중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은 현재 제도화에서는 주택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단계에 걸쳐서 세금이 발생하는데 살 때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가 나오는 거고 뭐 임대해 놨으면 임대소득세도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제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현 구조는 30억짜리 1주택인 경우에 중과가 안 되지만 똑같이 10억짜리 세 채를 가지고 있으면 중과가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배,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뭐 2~3배씩은 올라갈 수 있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율의 30%까지 중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80% 이상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80몇 %까지. 그래서 세금을 이제 현실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현 제도화에서는 주택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세 채가 있는데 보유세를 줄이려고 그러면 2채를 매도하겠죠. 그럼 매도한 자금이 통장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으시죠? 그렇죠. 집을 사시겠죠. 네. 그래서 세 채를 정리하시고 세 채를 정리한 돈을 합쳐서 똘똘한 한 채로 가시겠죠. 강남으로 가시겠죠. 그래서 이게 강남만 오르는 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도하에는 그런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부나 이제 여당에서. 그래서 가액으로 하는 거에 중요하다. 수로 이제 주택 수로 하는 것보단 가액으로 하는 쪽으로 바꿔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세금이라는 게 좀 어떻게 심하게 좀 이야기하면 혁명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극적이고 이미 이제 그
내년 세법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그대로 스테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이게 가액으로 바뀌면 여러 채 소유하는 게 괜찮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주택수를 줄이는 게 답이죠. 예. 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규제의 이 효과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그렇다 네. 보니까 정부가 다음 후속 규제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망고쌤께서 보시는 앞으로의 이 추가 규제 시나리오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세금 측면에서 보면 이제 보유세를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 강남 집값이 비싼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그 물건을 안 내놓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물건을 내놓게 하려 그러면 보유세를 올리면 된다. 근데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를 올리는 게 상당한 부담일 텐데 그렇죠. 그렇게 예.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장기적인 로드맵이고 지방선거는 6월 3일인가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보유세 기준이 6월 1일 소유 기준이니까 일단 그 지방세 전에는 그래서 법을 안 건드는 거고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로드맵이 이제 그런 생각이 계속 지속된다면 보유세를 올리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 법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시행령 개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장기적인 로드맵이라고 보고 내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도입이 되면 2027년 보유세부터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유세를 올리면 사람들이 팔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지난 정권에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보유세를 막 올려서 팔라 그러는데 양도세가 더 비싼 거죠. 최대 이제 80%까지 세율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유세가 1년에 5천만 원이 올랐는데 양도세 지금 그래서 양도를 하면 양도세가 뭐 3억에서 5억이 올라가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할까요? 보유세를 내면서 버티는 전략을 쓰겠죠.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인생은 길고 정권은 짧으니까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전략을 쓰게 되면서 오히려 더 매물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이 됐으니까 그러면 양도세를 풀어주자. 출구를 테러를 열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야, 그러면 양도세를 풀어주면 다주택자들의 테러를 열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여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에게 테러를 열어주는 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에 대한 판단은 사회가 하는 건데 그동안에 다주택자들을 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을 또 어떻게 또 뚫고 나가야 될지 이런 게 또 머리가 아플 겁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내년까지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손질하지 않을 것 같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 9일까지 중과가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그 분위기를 봐서 추가로 연장할지 안 할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보유세를 올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그 부동산 공시지가율을 동결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가장 쉬운 방법이죠. 법을 바꾸는 거는 이제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쉬운 일이지만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데 공시 가격을 이제 동결한다는 이야기는 공시 가격이 동결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10억짜리 집인데 몇 프로까지를 세금 내는 걸로 볼 거냐. 지금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9%예요. 10억이면 6억 9천만 원을 가표로 잡는다는 거죠. 10억에 대해 세금 내는 게 아니라 6억 9천에 대해서 내는 건데 그걸 이제 시행령으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행령으로 69%로 정해 놓은 거를 그걸 동결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동결이 되면은 사실상 세금이 안 올라가죠. 왜? 가격이 안 오른다는 가정하에.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라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동결이 되더라도 10억짜리가 15억이 되면 50% 늘어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동결하더라도 세금은 많이 늘어날 거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보유세 쪽을 이제 규제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뭐 강남권을 비롯해서 약간 고가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이 보유세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 보유세가 오른다 그러면 이 금액대별로 어느 정도까지 부담이 늘어나게 될까요?
그거 이제 제가 뭐 세무사는 아니라서 네. 세무정보는 아니라서 그 제가 디테일하게까지는 뽑을 수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으로 또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보유세라는 게 10억짜리가 있다고 해서 10억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공시가 현실화율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로 해서 하거든요. 공시가 현실화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70%예요. 그래서 실제로 10억짜리가 있으면 그 60%, 60%.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 현재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10억짜리가 있으면 공시가 현실화율 69%랑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비율 70%를 합쳐가지고 42% 정도가 나오는 거죠, 대략. 그러면 10억짜리가 있으면 4억 2천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목표는 원래 공시가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뭐 90%, 80%까지 올리는 게 목표였거든요. 만약에 80%, 9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8, 9, 72, 72%가 7억 2천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럼 10억짜리를 42% 내는 거를 10억짜리에 대해 4억 2천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를 7억 2천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그게 또 묘하게 72%가 세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조정해서 세금을 72%까지 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30억 하는 게 40억, 50억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체감하는 거는 2배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누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더 세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올라가는 세금은 2배 이상 될 수 있다. 그렇게 올리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담 상한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또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힘드니까 그래서 150%예요. 그래서 150% 그러니까 지금 올해 냈던 세금이 뭐 보유세가 1,000만 원이면 이제 150% 이상은 그러니까 150%니까 1,500만 원, 그러니까 2,500만 원 이상은 안 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맥스로 1.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네. 너무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현실화율을 이렇게 올린다면 네.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네. 겁니다. 예. 여튼 150%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슈가 뭐냐면 보유세를 많이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하면서 미국 보유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사실 이슈거든요. 미국은 뭐 실제로 1%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조금 내는 거 아니냐. 10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평균이고 이게 국제 비교라는 거는 많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 그것만 찍어서 이제 미국이 1%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미국이 1%라는 것도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 비교라는 게 상당히 그 비교하기 자체가 어려운 건데 예를 들면 김희선이 예뻐요? 너무 옛날 사람인가? 그 원더걸스가 좋아요. 이렇게 다른 걸그룹이 좋아 이런 거 하고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죠. 네. 예, 그게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잘못하면 그게 이제 선동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 많지 않습니까? 네. 50몇 개 주가 있는데 주마다 다 다르고요. 주마다 이제 공시가격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가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공시가격을 쓰는 경우, 근데 그리고 이제 부담 상한선이 그 5%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조세라는 거는 미리에 내가 어느 정도 낼 건지 예측이 돼야 된다는 가정하에 우리나라처럼 150%씩 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양도세나 그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랑 구조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양도세, 보유세, 그다음에 취득세 이 세 개 관점을 다 묶어서 보면 우리나라만큼 세금이 센 곳도 없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세금이 모든 경우에 다 과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떼고 보유세만 딱 찍어서 미국은 1%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게 많지만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주세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네. 주세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복잡한데 주세가 낮으면 보유세가 높고 보유세가 높으면 주세가 낮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지방세잖아요. 보유세가. 지방세라는 거는 그 지방에 사시는 분한테 보유세를 받아서 그 지방의 재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방자치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사정에 맞게 하는 거죠. 소득이 많은 곳에서는 만약에 소득세를 많이 거두면 보유세를 낮춰가지고 지방 재정을
맞추고 그다음에 주택 보유세가 높으면 주세를 낮춰가지고 지방소득세 같은 거죠. 낮춰가지고 이제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양하고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건데 이걸 한번 뚝 잘라가지고 미국은 1%인데 우리는 0.1%라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이제 이거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론으로 호도하는 것밖에 안 된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뭐 전세 종말이다, 평생 월세 시대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전세 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떠한가요? 이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집을 테넌트 초이스라고 해갖고 주거를 선택하는데 이제 자가를 들어갈 건지 임대를 들어갈 건지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필수라는 거죠. 의자가 2개 있는데 2개 중에 반드시 하나는 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필수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가 아니면 임대를 선택해야 된다. 내가 오늘 저녁에 반드시 가서 자야 될 집은 필요하다. 근데 그게 집이 너는 자가에서 잘 거냐 남의 집에서 잘 거냐 이 2개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잡으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 같지만 매매를 잡으면 매매 수요를 억제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매매 수요를 억제하면 그게 다 임대 수요로 가기 때문에 임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매매를 잡으면 오히려 잡은 만큼 임대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전세 종말 그래갖고 전세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의 축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전세 규제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다주택 규제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전세 매물 자체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전세 거래 비중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이제 전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의외로 아이러니하게도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싸거든요. 월세 대비해서. 이게 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세 공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무섭게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이 언제 제일 심각했냐면요. 2010년대 초반에 전세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문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2010년 초반은 2008년 금융위기 끝나고 침체기였죠. 침체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위기 때문에 수많은 건설사들이 도산했습니다. 그래서 집 지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공급이 매우 적었습니다. 아파트 신규 공급이.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고 그 봐라 공급이 적어도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주택 시장이라는 공간은 자가 시장하고 임대 시장이 있는데 자가 시장의 수요가 빠지는 거죠. 왜? 집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집을 안 사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로 가야 되는 건데 당시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월세 사면 약간 루저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전세를 선호했잖아요. 그래서 전세도 다 몰리다 보니까 공급은 적은데 전세로 너무 몰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른 겁니다. 그래서 미친 전세라는 단어들이 나왔거든요. 당시에는 하우스푸어랑 미친 전세라는 단어가 공존했어요. 그래서 집 사면 하우스푸어 되는 건데 그래 전세 살아야 되는데 전세로 너무 공급이 수요가 몰리니까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예를 들면 1억 7천 하던 전세가 2년 뒤에 2억 5천 막 3억까지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민심이 너무 흉흉해지니까 당시에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80조 규모에서 이제 지금 수백조, 수천조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 단초가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전세 대출을 해주니까 갭 투자의 먹이가 되고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거니까 전세 대출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세 대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원인을 보면은 공급 부족이었다는 거죠. 매매 수요를 잡아서 공급이 부족한데 매매 수요를 잡아서 너무 그게 전세로 쏠리면서 전세 가격이 폭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공급이 부족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말 절망적인 수준으로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게 이제 모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40년 만에 최저 공급인데 지금 서울의 10년 평균이 3만 5천 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1만 호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게 서울 주택 시장에서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저 수치가 적어도 3년 이상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매매 가격이 그래서 불안할 거니까 매매 가격을 지금 수요를 많이 조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2010년처럼 만약에 매매를 너무 조이면 전세로 옮겨 붙어갖고 전세 가격이 무섭게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지금 전세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 매물 자체를 줄이는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우 심각하게 저는 보고 있다. 올해는 게임 시작도 안 했다. 내년부터 본 게임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전세도 많이 올랐고 매물 네. 자체도 많이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매물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11호 대책으로 전세 매물은 사실 조금 늘었어요. 왜냐하면 매매로 내어놓으셨던 분들이 전세로 다시 돌리기 시작하면서 매물이 일부 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1년이나 2, 3년 단위 시계열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세 매물은 2025년에 급감했다는 게 맞습니다.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세가 좀 늘은 거는 매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세 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매매 물건이 전세로 돌아서거나 없어진 거죠. 그래서 매매 매물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전세 매물은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2, 3년 단위로 보면은 한 2, 30% 수준으로 줄은 것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이게 통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아실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시면 매물 증감에서 전세를 보시면 한 2, 3년 단위로 놓고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 대단지 위주로 보시면 정말 많이 줄었다. 20, 30% 수준으로 줄은 것도 많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공급은 이제 신규 공급하고 유통 물량으로 보면 되는데, 신규 공급은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35,000호였는데 내년부터 이제 더 줄어든다. 신규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물건들이 전세로 많이 나오면 되는데 이제 그게 유통 물량이잖아요. 네. 유통 물량이 당장 계약할 수 있는 물건인데 이게 너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왜? 다주택 규제를 하다가 보니까 다주택자의 집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임대에 사시는 분들은 다주택자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캡 투자가 안 되니까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 현상인데 이게 뭐 생각에 따라서 올바른 건 아니다라고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전세 매물을 줄이는 게 되는 거고요. 또 이게 대출 규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그 실입주 의무가 있죠. 이러니까 집을 사놓고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집을 사면 무조건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급지로 이동을 많이 하시다가 보니까 상급지에 있는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거죠. 무조건 대출 받아서 들어가면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줄어들고, 이제 이번에 문제는 토지거래구역이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무조건 실거주 안 하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캡 투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토지거래구역 내에 전세 매물을 급감시킬 겁니다. 이게 내년에 전세 공급 물량이랑 맞물려 가지고 상반기부터 상황이 좀 안 좋아지다가 하반기에는 정말 무섭게 시장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신규 공급 부족에다가 그다음에 유통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정말 표현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좀 힘들어질 거다. 집을 사고 안 사고는 본인의 결정으로 하는 거지만, 집을 안 사기로 만약에 마음을 먹으셨다면 적어도 규제 지역 내에서는 전세 찾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 서울 지역을 보면은 월세의 비중이 70%를 넘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이 뭘까요? 또 앞으로 이 수치가 더 증가하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더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70%라는 게 그 통계가 이제 주택이겠죠. 근데 사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똑같은 단어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이 주택에 대한 통계니까 아파트 외에 비주택까지 다 포함됐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파트 말고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전세를 들어가지도 않고 전세를 놓지도 못하는
그래서 전세 비중이 빠르게 줄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세 사기가 거의 없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세 그 비중이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줄지는 않았어요. 아파트 전세 시장은.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공급 물량도 줄고 그다음에 전세 대출 규제라든지 다주택 규제, 실입주해야 되는 거죠. 실입주 때문에 이게 유통 물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이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월세 비중은 아파트 시장만 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게 아파트 시장이 많이 궁금하잖아요. 아파트 시장 기준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이런 규제가 계속된다면 월세 비중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점진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임대차 시장이 월세 쪽으로 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현재 지금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좀 내가 거주할 집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당장은 입주장을 노리시는 게 좀 효과적이죠. 입주장은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풀어지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나마 좀 매수자, 전세 임차인들이 조금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 외 시장에서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집을 사시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수도권에 사신다면 집을 사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좀 이게 길게 놓고 보셔야 돼요. 단기적인 이야기들만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게 필수재 시장은 그 생애 주기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래 살잖아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0 빼기 현재 나이가 남은 인생인데 그 기간 동안에 길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자가가 유리한지 임대가 유리한지를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 핵심 지역에 사신다 그러면 앞으로도 가격은 계속 오르겠죠. 자, 그래서 전세하고 그러면 매매하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보험에 기대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 오면 좀 두렵죠. 이제 결혼하거나 아니면은 새로 보험 시작했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와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면서 보험에 대해 설명하는데 갱신형이 있고 말이야 비갱신형이 있어. 갱신형은 지금은 싼데 2년마다 이렇게 1년마다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가격이 비갱신형은 지금은 비싼데 평생 이 가격이야.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비갱신형이 훨씬 더 부담이 적고 갱신형은 나중에 나이 들면 유지할 수가 없어. 이렇게 설명하면서 비갱신형을 팝니다. 네. 비싼 걸 팔아야지 수수료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매매하고 임대 시장도 똑같다는 거예요. 매매는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 집을 비싸지만 지금 사놓으면 이게 영원히 나한테는 이 가격인 거죠. 10억에 샀어요? 그러면 이게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저는 10억에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10억인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집에 전세로 산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에 전세로 산다 그러면 서울 기준으로 전세가율이 50% 정도 되니까 5억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당장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똑같은 집인데 매매로 들어가면 10억이고 전세로 들어가면 5억인데 왜 내가 매매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장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아니 전세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 집에 물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방이 좁아지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년마다 전세 가격은 갱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갱신이 되면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지금 현재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통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예를 들면 10년 전에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이 있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그리고 그 아파트가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다면 올해의 전세 가격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의 전세 가격을 10년 전 매매 가격이랑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10년 전 매매 가격보다 현재의 전세 가격이 비싼 아파트 비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통계로 보시면 되겠죠. 그걸 제가 돌려봤거든요. 서울 기준으로 돌려봤는데 서울은 안타깝게도 87%의 아파트가 10년 전 매매 가격보다 현재의 전세 가격이 비싸더라는 거죠. 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되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66% 정도가 10년 전 매매 가격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더 비싸더라. 똑같은 아파트 기준으로. 라는 거죠. 그러면 100 빼기 현재 나이가 남은 인생인데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여러분들은 갱신형으로 집에 살고 계시냐, 비갱신형으로 집에 살고 계시냐, 이런 걸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가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매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고 필수제인데 가장 큰 소비인데 주택은 그래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그 9년 의무 확대 네. 임대차 보호법이죠. 네. 이 관련 이슈가 지금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키울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주거 안정에 좀 더 기여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게 지금 이제 3+3+3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논란이 많아가지고 지금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생길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80년대 후반에 생겼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민법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계약하기 나름이었어요. 3개월 계약하면 3개월 되면 나가고 6개월 계약하면 6개월 되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 80년대 후반에 주택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임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민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생기고요.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1년으로 바뀌고 1년에서 다시 2년으로 바뀌고 하는데 그 바뀌는 동안에 또 가격도 많이 올랐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2+2 경험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2+2 하고 나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전세 공급 자체도 줄었지만 뭐 그 금리가 내려가면서 유동성 문제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이제 만약에 A라는 동네에 내가 들어가고 살고 싶은데 매매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전세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시장에 딱 갔을 때 나와 있는 유통 물량이 10개면 10개 중에 고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이사 올라가는 사람들도 10명이고 거기 유통 물량도 10개면 순환이 되는데 자, 2+2를 하게 되면은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매물로 나올 전세가 4년마다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모든 분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5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통 물량이 반으로 줄 수 있는 거죠, 심하게는. 그러니까 10채 나오던 게 5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사하려는 수요는 꾸준히 있으니까 그 10명이 5개를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의자 뺏기 게임인데 사람은 10명인데 의자가 9개가 아니라 의자가 5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매하고 똑같은 거죠. 10명 중에 제일 많은 금액을 쓴 애는 5명이 전세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거죠. 2년마다 오를 거를 4년에 한 번에 오르게 되는 거죠.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아주 쓴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3+3+3를 하게 되면 이제 유통 물량이 2+2보다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집을 사지 않는 분들이 이제 전월세로 가게 되고 전월세로 가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임차인 보호라는 취지 아래서 임대차 보호를 더 강력하게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화살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다 단기적인 처방에만 관심이 있지 길게 보고 팔로우하면서 이야기하거나 또 그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할지 할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달콤한 거를 또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3+3+3가 되면 전월세 시장이 싹 바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갭 투자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또 전세가 많이 줄어들었고 전세를 놓으면서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투자 전략이 좀 바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식으로 바뀔 거라고 좀 보시나요? 저는 그냥 그 똘똘한 한 채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여러 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심하게 말하면 다주택을 못하게 법적으로 규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던데 네. 이제 그 말이 나온 게 실현 여부를 떠나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이후에 10년 정도 동안 다주택을 악마화하면서 생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왜 오르냐,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 그게 다른 사람이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르는 거다. 제가 안 샀으면 안 올랐을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심정적으로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막상 그 다주택을 규제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을 옛날에 많이 살수록 다다익선이었는데 이제 다다익선이 아니라 다 팔고 똘똘한 거 하나로 갈수록 이익인 구조로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도에 맞춰서 자기의 생각을,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도가 똘똘한 한 채로 가 있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도 똘똘한 한 채가 계속 좋을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앞으로도 다주택자에 대한 시선은 달라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도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유효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갭 투자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이제 실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을, 나만의 강남을 찾는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추가로 돈이 생기면 이제 상급지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는 게 그 나쁠 수도 있어요. 위험한 대출은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혹시라도 당신이 대출을 받아서 힘들어질까봐 그 소득 대비로도 많이 보고 엄청나게 그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받았다가 망할 일이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망할 일이 없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장기적으로 쌓여가면서 성공하는 거지. 한 방에 뭔가 부자가 되고 이런 거는 요행인 거지. 그게 지속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보니까 내가 좀 무리가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대출을 받으니까 삶이 바뀌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꼰대 이야기 같긴 한데, 예를 들어 내가 500을 받아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200을 이자로 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바뀝니다. 왜냐, 500 가지고 생활을 하던 거를 200은 빼놓고 300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내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자를 당장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대출을 갚을 수 있냐면 그 집을 팔고 그 다음 집으로 갈 때 대출을 갚을 수 있는데, 대출을 갚는 날 또 다시 대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대출 인생이죠. 이게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또 내가 1,000만 원이 들어오면 소득은 늘어나니까 1,000만 원이 들어오면 그중에 또 3, 400을 들고 나머지로 생활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아끼게 되고 절약하게 되고, 집을 사놨으니까 시황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맨날 또 내가 찾아보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게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5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였어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쌓이면서 노력하고 아끼고 절약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게 저는 공명정대한 거다. 이게 세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충분히 그런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 마시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뭐 듣고 있는 제 마음이 다 이렇게 동요가 될 정도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도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저 해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만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더 크게 성공하려면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잘 해야 되는 거죠. 속도가 노력이고 속도와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잘못된 길로 너무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뒤늦게 알고 뒤돌아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초반에 방향을 잘 잡으시고 열심히 노력하면 속도와 방향이 맞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힘들고 이런 거를 세상 탓을 합니다. 세상 탓을 하는데 저도 이해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죠.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나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찾고 나를 개선하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바뀌는 거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을 바꾸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본인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결국에는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다. 결국엔 돈을 쫓으면 돈이 도망가지만 결국엔 돈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명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